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꼽은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원례비의 경우 건설사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군 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 태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 위협을 거듭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나토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권노갑, 이해찬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을 만나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법원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강한 여진으로 사망자 수가 1,000명 넘게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수가 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지진 피해가 컸던 하타이 지역에 추가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고속도로 일부도 끊기는 등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공식 출범하고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금리 체계 개선 등 6개 과제를 논의한 뒤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건폭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건폭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검경과 정부부처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 문제에 대해 작심한 듯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며 강성노조 무관용 원칙을 꺼내들었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 때문에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초등학교 개교와 아파트 입주는 지연된다면서 조목조목 국민 피해를 열거했습니다. 또 전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 이어 거듭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1,500억 원의 혈세가 정부 지원금으로 투입됐고 세액공제도 별도로 하고 있다면서 관련한 지원을 중단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특히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라면서 공정 경쟁을 언급했습니다. MZ세대 화두이자 윤 대통령 모토였던 공정을 노동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부처 합동보고를 받은 자리에선 검찰과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시적 단속이 아닌 근절될 때까지 다잡아 건설 현장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조폭이나 주폭, 학폭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면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원례비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최근 법원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한 원례비의 경우 오히려 건설사에서 먼저 요구하고 기사들에게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현장마다 우뚝 솟은 타워 크레인은
보통 노동자 200명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타워크레인 원래비를 불법 행위로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순간에 저희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이제 부정을 저지른 범법자로 인식이 됐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기사를 접하면서 아이들한테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비는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이 주는 수당과는 별개로 건설사들이 달마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건설사들은 이 돈이 강압에 못 이겨낸 일종의 상납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비 없이는 기사들이 태업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정부가 원래비 요구를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건설협회 차원에서 아예 고소 양식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며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선 원래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YTN 취재진이 입수한 건설사 협회 공문입니다. 지역협회에서 자체로 정한 원래비 상한선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비 지급 확약서는 물론 심지어 계약서까지 기사들에게 써주기도 합니다. YTN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기사 사이에 녹취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건설사가 먼저 원래비를 제안하기도 하고 원래비를 줬으니 추가 근무를 해달라며 기사에게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은 원래비가 강요가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 설명합니다. 현장에서는 전문 신호수를 비롯해 7명이 추가 배치돼야 하는 작업에 2~3명만 배치되기도 하고 안전 때문에 법적으로 타워크레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안전과 원래비를 맞바꾸고 공기를 앞당겨 인건비를 아낀 돈은 건설사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지난주 법원에서도 원래비는 일방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방서에 쓰여 있어 견적을 낼 때부터 반영된 돈이라며 원래비 반환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나아가 원래비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조세 심판원은 원래비를 용역의 대가나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원래비를 콕 찍으면서 뒷돈 이미지가 부각되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보다는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군 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오늘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는 북한 도발 관련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등 우방국과 의장 성명을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예고한 대로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큰 실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 국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티슨 센터 연구원은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불지옥을 맛보게 해줘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바보 같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태평양으로 발사될 때 미국 대응을 우려한다며 중국 정찰 풍선보다 훨씬 일관성이 떨어지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커지는 핵 사용 우려에 서방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хотят нанести и лезут на наши ядерные объекты. В этой связи вынужден заявить сегодня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 свое участие в договоре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вооружениях. 또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협정 탈퇴가 아닌 중단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협정은 2010년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줄이고 서로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미국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I regret today's decision by Russia to suspend its participation in the New START treaty. I strongly encourage Russia to reconsider its decision and to respect existing agreements. The announcement by Russia that it's suspending participation in New START is deeply unfortunate and irresponsible. We'll be watching carefully to see what Russia actually does.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개전과 확전의 책임을 모두 서방에 전가하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서방에 맞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설하는 중에도 러시아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는 민간인 1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헤르손에 강력한 포격을 퍼붓고 있다며 그들이 다시 한번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해 동안 민간인 8,000명이 숨지고 13,000명이 다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전쟁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푸틴의 국정연설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폴란드에서 연설에 나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나토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연설 도중 푸틴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침략 전쟁의 책임을 물었지만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는 푸틴 주장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폴란드로 돌아온 뒤 단상 위에 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의 국정연설이 끝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He doubts our continued support for Ukraine. He doubts whether NATO can remain unified. But there should be no doubt. Our support for Ukraine will not waver. NATO will not be divided and we will not tire.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선택한 것이라며 침략의 책임을 물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러시아의 잔악행위도 고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음모라는 푸틴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s of Europe do not seek to control or destroy Russia. The West was not plotting to attack Russia, as Putin said today.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전선의 최전방인 폴란드에서 동맹의 굳건함도 과시했습니다. 동맹을 지키기 위한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An attack against one is attack against all. It's a sacred oath. Sacred oath to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미 재무부는 며칠 안에 제재안이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전체주의를 주장한 푸틴에 맞서 바이든은 폭거에 대항하는 자유를 내세우며 이번 전쟁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몇 달 안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시 주석의 방러 계획은 중국이 분쟁 종식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공헌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다자 평화 대화와 핵무기 사용 반대 입장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점은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끝난 뒤 4월이나 5월 초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한 뒤 2주일 만에 추가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000명 넘게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수가 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힘겹게 버티던 주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은 가뜩이나 힘겹게 생활하던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덜 부서진 집에서 살던 주민들은 또 다른 강진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وامبارح لما صار الزلزال كنا قاعدين بالبيوت وطامت تطبطب علينا الحيطان وطلعنا من البيوت وهي بيتنا هون كله على الارض.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힘겨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너진 집에서 가구와 쓸만한 물건을 꺼내는 주민들. 당장 거리에서 지내기 위해 매트리스 등을 챙깁니다. Sonuçta hepimiz yaşıyoruz. Bu saatten sonra onları geri getiremeyiz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20일 발생한 강진 이후 누적 사망자 수가 1,100명 넘게 늘어 42,3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공식 집계를 합한 전체 사망자 수는 48,100명이 넘습니다. 유엔은 현장을 방문해 무엇이 급한지 점검했습니다. We came to see what the needs were. There's huge needs in shelter, in health, the need for fresh water, for sanitation, and of course removal of debris. 각종 지원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진 피해가 워낙 커 현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 속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주민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며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결론은 자율투표였습니다. 검찰 영장 청구가 당론 채택조차 불필요할 만큼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또 결과에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 수사가 계속돼 의원들의 마음에 빚이 있다면서도 영장 내용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원에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정명하고 판단받으면 될 일입니다. 특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거라며 민주당 내 지지율 하락세를 우려하는 이탈 표심을 자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 처리됩니다. 이 대표에겐 운명의 한 주가 국회에선 여야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혹한기 전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권노갑, 이해찬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을 만나 최근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선 본회의 보고와 표결을 앞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오늘 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역 땅 시세 차익 의혹과 당정 관계, 차기 총선 공천 방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공식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 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말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S코인의 시세 조종 범행에 코인 발행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경찰은 S코인 발행사가 코인 리딩방 측에 시세 조종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한 곳에 상장돼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S코인. S코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리딩방도 여럿 생겼는데 여기서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코인 발행사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이 YTN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뿐만 아니라 해당 코인 발행사까지 가담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서 경찰이 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한 끝에 리딩방 총책과 S코인 발행사 대표 등 3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코인 10억 원어치가 보관된 발행사 관계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동결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2000%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꿰어낸 뒤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면서 가격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비싼 값에 사들이면 코인을 팔아치워 수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140여 명에게서 10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S코인 발행사의 경우 코인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리딩방 일당에게 시세 조종을 위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발행사 관계자들이 직접 리딩방에 참여해 가상자산 매수 시점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세 조종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거래소가 아닌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발행사가 리딩방 조직과 공모에 저지른 시세 조종 범행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 경찰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성소수자 부부가 사실혼 부부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소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동성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성결합이 현행법상 부부나 사실혼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부와 본질에선 같다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판단이 다른 권리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엄연히 법 울타리 밖에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혼인은 이성 사이에만 허용하고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역시 혼인은 양성이 기초라고 하고 있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이번 판결도 동성 부부를 인정한 게 아니라면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관계를 동성 결합으로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 등이 부부가 아니어도 한쪽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소 씨의 경우 상대방이 동성이란 점을 빼면 본질적으로 이성 배우자처럼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의 합법성보단 경제적 의존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건보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판결문 끝부분에 이례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비판하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이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남은 차별도 언젠가 폐지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라며 다수결 사회일수록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씨 측은 물론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동성혼 법제화 등 다른 권리 보장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성 간의 혼인관계, 성별이분법, 그리고 정상가족을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판결은 현행법의 한계에도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이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매장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비쌌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일부 매장에서 배달앱 메뉴 가격이 매장보다 10% 정도 더 비쌌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토스트 가게입니다.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 가격은 4,900원. 배달앱을 보니 분명 같은 메뉴인데 가격은 20% 더 비쌉니다. 세트 메뉴 가격은 30%나 차이가 났지만 배달앱에서는 어떤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 정책이라서 저희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매장보다 가격이 더 비싼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배달앱 가격이 10% 더 비쌌는데 이 가운데 65%는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배신감이 들고 배달료가 비싸서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했을 때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속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 배달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어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똑같이 책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절반가량은 배달앱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음식 가격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가 인상됐을 때 그것을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뉴를 배달료까지 내고 영문도 모르게 더 비싸게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음식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앱의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배달앱 사업자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멧돼지들의 몸 길이는 170cm 정도로 10여 분 동안 중앙동과 신흥동 등 도심을 활보했지만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부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엽사를 동원해 새벽 3시 40분쯤 금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창고에 근무자가 없어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창고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날이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1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상 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날이 점차 온화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풀리더라도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사흘째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날이 춥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는 영하 4.1도, 춘천은 영하 8.1도 등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은데요.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 서울 7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5mm 미만의 비나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에 1cm 정도의 약한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제주도와 동해안에 또 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점차 정체되면서 밤부터 중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한 건폭 수사단이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건설 현장 불법 행위의 실태와 범부처 합동 대책을 보고받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이 건폭 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건폭은 건설 현장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줄인 말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에 상납금, 원래비를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과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와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것만큼 민감한 게 원청의 단체 교섭 책임을 부여한 사용자성 확대 부분입니다. 이 쟁점을 놓고 노사정 견해차가 뚜렷한 가운데 노정 관계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벌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대우조선은 이들의 고용주가 아니었지만 이들은 원청이 하청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다며 사업장을 점거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극한으로 치달을 때까지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조선업계에선 저가 수주 뒤 하청 단가를 후려치거나 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로 떼먹은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노동계는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청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또 원청 가서 또 이야기하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야. 하청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뺑뺑이를 돌려요. 견디다 못하고 불면 터져 나오면서 이게 큰 쟁의 행위로 나오거든요.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성 확대 조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일단 원청이 교섭 책임을 지게 되면 하청의 근로조건이 올라가고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거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지만 대기업은 하청이 수천 개, 중소기업도 여러 개를 관리해야 해 업무 폭주는 물론 하청의 하청들부터 연쇄 분규가 발발할 거란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여기에 파업 손해배상까지 제한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여인으로 끌어들여서 노사 갈등이 급증하고 이는 결국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될 걸로 우려가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다툼 속에 정부는 자율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도 노정 대화보다는 현장 불법 행위 조사와 회계 공개 요구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노정 관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5년 전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법원 영장심사에 응했던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당시에도 방탄국회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호 기자가 그때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년 전 있었던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권성동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소환됐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응했던 전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께서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하지만 2018년 5월에도 방탄국회 논란은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지체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 111명 이름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항상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늘 소집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질병, 방탄국회 소집은 그만할 때도 됐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일정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는 열지 못했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기약 없이 7월을 맞게 됩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 속에 권 의원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기댈 생각이 없으니 7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38일 만에 법원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은 권 의원은 구속도 피하고 재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가 통했던 셈입니다. 권성동 모델로 회자되는 당시 상황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됐던 2018년 5월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방탄국회 논란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스스로 법원에 출석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우리 군이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남측의 공군기지를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한 북한에 맞대응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하늘 위에서 공중급유 수송기로부터 급유를 받는 모습입니다. 공군이 처음으로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F-35A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를 할 경우 작전 수행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9년 12월 전력화된 이후 공중급유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은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이에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 태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동맹을 토대로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고 또 실시간 경보 정보에 대한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해온 군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한미 확장 억제를 넘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도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 시각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키이우를 찾으면서 주요 7개국 G7 가운데 유일하게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은 일본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면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만 G7 정상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찾지 않은 유일한 정상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날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밝혔지만 依然支援を必要とするウクライナに対して今般新たに55億ドルの追加財政支援を行うこととし 기시다 총리의 키이우 방문을 검토한다면서도 현지 상황을 이유로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岸田総理のキーウ訪問については、現地の安全対策等諸般情勢を踏まえて検討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が、現時点では何も決まっていません。 하지만 우크라이나전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 방침의 주요 배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는 일본의 해양 주권과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러시아행에 나서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 전초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서방 국가들과 친러 국가 간 대리전 양상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서방 주요국, 특히 G7 국가들과의 연대를 천명해온 일본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으로서는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자칫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스를 방문하고 있는 블링컨 장관은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이번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거라며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유심히 지켜볼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해 적절한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군이 양국 사이 국경 인근 지역에 집결해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 텔레그램 게시글을 통해 현재 상당히 많은 우크라이나군이 국경 인근 지역에 집결해 있다며 국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 인사가 중국 외교사령탑과 만나서 타이완, 홍콩 등의 문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서기가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모스크바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왕 위원은 양국 관계는 성숙하고 굳건하다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로 인한 어떤 도전도 이겨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오는 26일에서 2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는데요. 인사의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에 사면임하고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신임 국무원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스라엘이 향후 불법 정착존 합법화 조치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최근 합법화한 9개의 비공인 정착존 이외에 앞으로 서한에서 불법 정착존을 합법화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정부는 지난 12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초기지로 불리는 서한 내 불법 정착존 9곳을 합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뉴스였습니다.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상용화된 게 없어서 남성에겐 피임 도구 사용이나 정관 수술이 유일한 피임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남성 피임약을 개발해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 피임 효과를 내는 피임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약물로 조절하면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어려움 때문인데 그나마 임상시험 중인 약물도 수개월간 약을 먹어야 하는 불편한 방식입니다. 를 먹어도 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그러면 정자생결을 맞게 되면은 합병증이 너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 코넬대 연구진이 복용하자마자 피임 효과를 낼 수 있는 남성용 피임약을 개발했습니다. 정상 정자는 꼬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약을 투여한 정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는 3시간 동안 유지됐고 쥐를 통해 짝짓기 실험을 했더니 피임률은 100%였습니다. 정자 운동성은 점차 살아나 24시간 뒤에는 모든 정자가 움직임을 회복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약이 정자 꼬리에 에너지를 만드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방식이라며 남성 호르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생쥐에 6주 동안 약물을 투여한 결과 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take this pill, you're infertile, you have a normal ejaculation, you have normal, it doesn't do anything hormonally, it doesn't change any hormonal balance, it doesn't change your testosterone levels that some things do, it doesn't change behavior. 연구팀은 이번 약물 기술을 신생 바이오 기업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세계 최초의 남성용 피임약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병원에 갔던 간호사 출신 사회복무요원과 한 걸음에 뛰어온 의료진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 차 옆에 있던 남자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로 쓰러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 위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 어딘가에서 흰옷을 입은 남성이 달려왔습니다. 이곳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시민의 상태를 살핀 남성은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흥 씨였습니다. 외출을 받아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가 쓰러진 시민을 보고 달려간 겁니다. 입대 전까지 간호사로 일했던 까닭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달려가면서 이제 의식이 있는지를 먼저 시민들께 여쭤봐서 확인을 했고요. 바로 의식 없는 거를 제가 또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씨가 고군분투하는 사이 병원 심폐소생술 팀이 달려왔습니다. 심장 멈춤 환자가 생겼다는 코드블루 방송을 듣고 전력 질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환자는 의료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늦지 않게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원내에서는 심폐소생술 팀이 활성화가 돼서 CPR 방송 나자마자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한 장소로 모두 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60대 남성은 김 씨와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위기를 넘겼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강릉시 신석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시간 동안의 화재로 집이 모두 타 소방추산 1,7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수원 고색산업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 등 1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외부 컨테이너 구조물과 공장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경북 문경시 문경읍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2제곱미터 규모 창고용 컨테이너 한 동과 임야 5,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요즘 다양한 운동으로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범한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국제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박성민 씨가 배드민턴에 푹 빠진 건 13년 전. 언제나처럼 힘든 만큼 재미있는 운동이지만 올해는 특히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낙해 잘 잡고 낙해 잘 잡고 하나 둘 하나. 이토록 열심인 건 난생 처음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민 씨의 목표는 오는 5월 전북에서 열리는 생활체육인의 축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입니다. 그동안 저희 전라북도나 전국대회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계인들이 모여서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대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호기심도 있고 좋은 성적도 거두고 싶어서.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치열한 경쟁이 기본인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같은 엘리트 대회와는 결이 다릅니다. 운동 그 자체를 즐기는 만으로 30살 이상 생활체육인이라면 누구나 출전할 수 있습니다. 골프와 테니스, 자전거 등 26개 종목이 개설돼 개인당 최대 3개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 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계인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친목을 하고 사교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9일 동안 전라북도 14개 시군 체육시설에서 열립니다. 선수 등록은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42개 국가 6천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